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문학적 지식을 더해줄 문학의 정석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학의 정석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을 읽어드릴 건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글을 읽고 감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미디어가 주는 자극은 내려두고 글문학의 잔잔한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들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시청하실 때 어떤 결말을 좋아하시나요?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 그리고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있죠.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새드엔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학의 정석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새드엔딩인데요.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결말에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 새드엔딩. 다들 빠져보실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정석, 그 주제는 바로 새드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새드엔딩과 관련된 문학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시는 고등학교 시절 수능특강과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문학지문을 읽다가 울컥해 보신 경험 다들 없으신가요? 고등학생 당시에는 빠르게 읽고 지문을 풀어나가야 해서 시를 곱씹을 시간도 없어 아쉬웠는데요. 대학생이 된 지금 이 시를 다시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울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시인의 담담한 문체가 오히려 가슴을 더 울리는 것 같아 먹먹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럼 본격적인 해석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시를 읽고 국어 지문을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문학의 정석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창 속 정지용 시인은 시적 화자이자 동시에 자신이기도 하는데요.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애절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행에서부터 3행까지는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죽은 아이의 영혼을 느끼는데요. 입김이 커졌다 작아지는 장면을 보며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아이의 모습을 날아가는 새에 비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행에서부터 6행까지는 또다시 입김을 지우고 보는 행위를 반복하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도 보아도라는 구절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시적 화자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유리창 앞에 서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7행과 8행에서는 왜 이 시의 제목이 유리창인지 깨닫게 되는 대목인데요. 유리창을 닦으며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라는 구절은 유리를 닦으며 죽은 아이와 만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행위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그렇게라도 아이를 만나려 하는 황홀함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또한 유리창이라는 사물 자체가 주는 이중적 기능도 생각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유리창은 단절이나 투명함을 의미하는데요. 유리창은 투명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즉 유리창을 통과할 수는 없기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시 속 화자도 죽은 자식과 만날 수 없는 절망적인 감정을 유리창이란 사물을 통해 표현한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찰리 푸스와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번 주 문학의 정석 주제와 정말 잘 맞는 소설입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심리적 용어도 있을 만큼 발표 이후 많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작중 주인공인 베르테르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 물려받은 유산도 많죠.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쉽게 분노에 휩싸이는 다혈질입니다. 초기에는 조금 예민하더라도 순수하고 감정적이며 정열적인 청년으로 묘사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에 점점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베르테르가 이렇게 짝사랑한 사람은 바로 로테라는 여인입니다. 작중에서 로테는 검은 눈을 지인인 미녀로 나오는데요. 지적이고 상냥한 성품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큰 인물입니다. 로테가 베르테르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가정의 평화를 깰 수 없어서이기도 하죠. 두 주인공의 간략한 소개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인 줄거리를 들어보실까요?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예술가인 베르테르는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로테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죠. 로테 역시 베르테르를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껴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테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로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베르테르는 로테의 곁을 스스로 떠납니다. 그 후 일에 몰두도 해보고 전쟁터에도 나가려고 하며 로테를 잊어보려 애쓰는데요. 하지만 로테는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후 로테의 남편 알베르트에게 점점 질투하게 됩니다. 이제 작품의 절정과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줄거리의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르테르의 계속되는 구애에 로테 역시 동요하게 되고 죄책감과 몸과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베르테르의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데요. 체념한 베르테르는 죽음만이 그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로테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까지 거절당한 베르테르는 결국 알베르트에게 빌려온 권총을 이용해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끝이 나는데요. 베르테르라는 캐릭터의 모티브가 누구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바로 작가인 괴테 본인과 괴테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테는 지인의 아내였던 부프를 열렬히 짝사랑했고 괴테의 친구는 상사의 아내를 짝사랑하다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작가의 경험과 작가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만들어져서 괴테 본인의 기억이나 감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이 완성되기까지는 겨우 14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아까 베르테르 효과라는 심리적 용어도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에 걸쳐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소설 속에서 묘사되었던 베르테르의 푸른 연마복과 노란 조끼가 유행했고 젊은 지식인 베르테르의 우울과 고독을 흉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현당한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처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빈번해져 제발 베르테르를 따라하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충고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파급력이 컸을지 느껴지시나요? 이쯤 되면 어떤 책인지 학우 여러분들도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아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1시 36분. 여러분은 들을수록 교양이 쌓이는 문학의 정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길, 혹은 드시고 오시는 길에 같이 연극 한 편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작 문학의 정석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오늘의 주제인 새드엔딩과 관련된 극문학인데요. 희곡에 있어서만큼은 이분의 명성을 뛰어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다들 어떤 작품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입니다.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햄릿은 예술적 기질이 있는 여유있고 유연한 성격이었으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의 재혼, 삼촌의 즉위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우울증과 압박감을 겪으며 냉소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햄릿의 아버지는 왕위를 욕심낸 동생 클로디어스에게 독살당하고 그의 영혼은 망령이 되어 성 주변을 떠도는데요. 그곳을 찾아간 햄릿은 망령이 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햄릿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복수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뒤에 일어나는 새드엔딩의 출발점이 되죠. 왕을 죽인 클로디어스는 사건 직후 죄책감에 몸부림을 치는 나름의 인간미를 갖춘 인물이었으나 왕위에 즉위한 후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신 다음 햄릿의 비극적인 결말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극단을 시켜 클로디어스가 선왕을 죽일 때 사용한 수법으로 연극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선왕의 암살 장면을 본 왕은 안색이 질린 채 공연장에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자신이 선왕을 죽인 범인임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햄릿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데요. 검술대회를 열어 독을 바른 검으로 햄릿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햄릿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레어티즈는 독이 발린 검으로 햄릿을 찌르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레어티즈도 치명상을 입으며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레어티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왕의 계략을 폭로하며 햄릿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 와중에 왕비는 왕이 햄릿을 독살하려 준비한 독이 든 술을 마셔 죽음을 맞으며 햄릿에게 술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미 칼에 찔려 죽음을 앞둔 햄릿은 있는 힘을 다해 그 칼로 왕을 찌른 뒤 왕의 입에 독이 든 술을 부어 복수에 성공하는데요. 결국 햄릿의 엔딩은 햄릿과 레어티즈, 왕과 왕비 모두의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엔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전 명작답게 햄릿은 뮤지컬과 연극으로도 많이 각색되어 내려오고 있으니 학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문학의 정석에서는 새드엔딩을 주제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아버지의 심정을 담담한 문체로 써내려간 정지용의 유리창,
베르테르 효과까지 불러일으키며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새드엔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문학작품을 접할 시간이 충분치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학의 정석. 어떠셨나요? 영상 매체가 주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그 자리를 고고하게 지키고 있는 글문학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정석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학 작품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김승연, 모니터의 이무진,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